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세찬 바람이 낡은 장지문 틈새를 울고 지나가던 바로 그런 날에 시작됩니다. 한때는 사대부의 가문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그 위세가 다 기울어버린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단은 군데군데 얇아져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다 막아내지 못했고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그 집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부엌, 아궁이에 남은 온기라도 쬐려 웅크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리숑, 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차갑도 금방이라도 햇볕에 녹아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아이였지요. 저 건너편 안방에서는 서리의 언니가 배를 짜는 소리가 밤늦도록 찰칵, 찰칵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 기울어가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소리인 듯 했지만 서리에게는 그저 멀고도 차가운 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우물물을 깃는 것으로 시작해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온종일 부엌에서 자비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린 손등은 이미 붉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아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지 못한 것이지요. 서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남들처럼 소리로 채워지는 대신 훨씬 더 예민한 냄새와 마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처마 밑에 매달아둔 곶감의 달콤한 향기. 서리는 방금 산에서 캐온 이른물을 뿌리를 씹어보았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쌉쌀하면서도 알싸한 기운이 아이의 흐릿한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이 쓴맛은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런 특별한 감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그녀가 멍하니 앉아 흙이나 풀을 만지는 것을 보며 재구실도 못하는 부족한 아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꽁꽁 언빨래를 털던 서리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볼이 불룩하고 몸집이 뚱뚱한 중매쟁이가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혼기가 가득 차는 서리의 언니, 연희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서리의 어머니는 마당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가 중매쟁이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박어멈, 이 춥고 험한 날에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누. 어서 따뜻한 아랫목으로 드시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치 꿀을 바른 듯 달고 높은 음색이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다급하고도 매서운 눈짓에 떠밀려 볕도 들지 않는 차가운 광창구로 숨어야 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저 건너편 안방의 풍경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 정성스럽게 내어온 꿀이 든 약과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문의 빛바랜 족보를 들먹이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리 겸손하게 살고 있으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목소리가 길어질수록 중매쟁이는 지루한 듯 하품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광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저곳의 따뜻함과 이곳의 냉기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 볼일이라도 보려는지 중매쟁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방 입구에서 자신을 훔쳐보는 서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저기 저 아이는 누구요? 행색이 영락없는 거짓골인데 중매쟁이의 날카로운 눈이 서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서리의 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중매쟁이의 팔을 붙들고 서리가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비수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냥 우리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얹혀 사는 말 못하는 벙어리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라니.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딸을,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계집종이라 불렀습니다. 중매쟁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서리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흘기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 왜? 하필 지금 기어나와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대신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직접 말린 말은 박하 잎이 든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연약한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머니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코끝이 아린 박하향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향기만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위로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지리산의 겨울밤은 그 박하향처럼 맵고 차갑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인 한양의 거대한 궁궐안은 지리산 골짜기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젊은 임금, 이건 리겐이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병은 어이들의 침술이나 탕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좌의 무게가 짓누르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밤마다 임금은 선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이나 자신을 향해 겨눠진 보이지 않는 칼날들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임금의 눈은 퀭하여 성정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볼 때도 그들의 충심 어린 조언 대신 등 뒤에 숨긴 음모를 먼저 보려 했습니다. 조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임금의 불면이 길어질수록 백성의 시름도 깊어만 갔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약재가 동의나고 이름난 의원들이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결국 절박한 어명이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임금의 용안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그가 천민이든 귀족이든 그 재주가 의술이든 기이한 방술이든 모두 대궐로 불러들이라. 이방은 지리산 골짜기에 그 낡은 양반가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관아에서 보낸 경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번뜩였습니다. 벙어리 딸,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재주, 풀과 나무의 냄새를 맡 그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이한 능력. 아버지는 이것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아니면 가문을 파멸시킬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가세가 기운 지금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서리의 능력을 과장과 미사역으로 잔뜩 부풀린 상소문을 적어 내렸습니다. 신비한 향기로 능히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마을 어귀가 소란해지며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도성에서 파견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리의 아버지가 내민 상소문을 들고 다짜고짜 서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궁으로 불려간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앙 덩어리를 집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가 입던 낡은 옷 중 가장 나은 것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작별의 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라는 차가운 말만 던졌을 뿐입니다. 서리는 거친 군사의 손에 이끌려 나귀에 태워졌습니다. 뒤돌아본 집은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서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한양은 서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곽,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서리를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궁궐의 문이 열리고 서리는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돌과 나무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누추한 시골 옷은 툭 튀어나온 얼룩 같았습니다. 서리는 낯선 곳의 위압감과 두려움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녀는 곧 높은 내관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내관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서리를 훑어보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이로구나. 지리산에 요망한 재주를 가졌다는 계집이 이름이 무엇이며 대체 무슨 수로 임금의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냐. 어서 아뢰지 못할까. 서리는 필사적으로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흐 하는 바람 새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네가 벙어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당장 인연을. 내관이 손을 들어 서리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육중한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서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무관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굳건한 바위 같아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고함을 치던 내과는 순간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바로 곁을 지키는 최정의 어전 호위무사 무현무옌이었습니다. 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관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 눈빛 하나에 기세등등하던 내관은 마치 뱀 앞에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땅바닥에 주저앉은 서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이들처럼 그녀를 비웃거나 동정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작은 짐승을 바라보듯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겉옷포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서리의 작은 어깨 위에 묵직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겉옷에서는 차가운 쇠 냄새와 희미한 소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일어나라는 신용을 하고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아직 남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무거운 옷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현은 서리를 궁궐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 낙화전 록화덴이라 불리는 작은 전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때는 총애를 받았으나 이제는 잊힌 후궁들이나 죄를 짓고 물러난 궁녀들이 마지막 생을 보내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무현은 서리를 그곳의 가장 작은 골방 앞에 세우고 문을 지키는 늙은 궁녀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대령하되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는 서리에게도 늙은 궁녀에게도 아닌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낙화전 앞마당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낙화전의 골방은 비록 작고 외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매서운 눈초리와 폭언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리는 그저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늘 바위처럼 미동도 않는 무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대 시간 외에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서리는 문틈으로 그를 엿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검을 닦는 그의 옆모습은 그녀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무현은 순찰을 돌고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서리의 방문 앞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열어본 꾸러미 안에는 꽁꽁 언 땅에서 캐기 힘든 귀한 약초 뿌리 몇 개와 작은 솔방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에서 훈련 중에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서리가 지리산에서 왔다는 것을, 흙과 풀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무현이 가져다 준 약초와 솔방울,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말은 박하잎을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임금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단 한숨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 밑은 늘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남루한 옷에서 실을 뽑아 정성껏 작은 향, 주머니 향락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부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향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무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리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그 향 주머니를 문지방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무현은 문지방 위에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깊은 숲속의 새벽 공기가 맑고 청아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을 순식간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향 주머니를 말없이 자신의 검은 옷깃 안쪽에 깊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서리가 임금의 어전에 드는 날이 밝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현은 서리를 임금의 침전인 대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어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리를 문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있었지만 그 문 안에서 그녀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전하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값비싼 향과 진한 탕약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이들은 벽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어 젊은 임금 이건은 용상 아래 깔린 두터운 비단 방석 위에서 퀭한 눈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가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또 그 약이더냐 쓰기만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임금이 곁에 놓인 탕약 그릇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비싼 백자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분노에 찬 시선이 방구석에 작게 웅크리고선 서리에게 닿았습니다. 저것이로구나. 지리산에서 올라온다는 그 요망한 계집이 고작 저런 어린아이가, 그것도 벙어리가 내 병을 고치겠다고. 임금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신락 같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임금의 권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병든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임금의 분노와 불안, 어이들의 두려움이 뒤섞여 공기마저 끈적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어이들이 내미는 값비싼 약재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선 무현을 그는 유일하게 침전안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었다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무현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낮은 목소리로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작은 화로와 숯,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청합니다. 어이들이 기가 차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임금은 지친 손을 내저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원하는 대로 하게 두어라. 서리는 곧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사향이나 침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직접 산에서 뜯어 말린 이름 모를 뿌리 한 줌과 잘 말린 귤 껍질 진피, 그리고 단단한 소나무 관솔 조각 몇 개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짙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주 맑고 투명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역한 탕향 냄새와 묵직한 불안의 기운을 단숨에 가시게 하는 청아하고 시원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이른 새벽에 소나무 숲길을 걷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귤 껍질의 상큼함이 정신을 맑게 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쌉쌀한 기운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임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목 근육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임금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이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화전의 쓸쓸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약이었습니다. 임금은 서리를 자신의 침전에서 가장 가까운 별채로 옮기게 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이거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리가 곁에 있을 때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리가 가진 재주뿐만 아니라 서리의 존재 자체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모략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의 침묵이야말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리가 약초를 다듬는 작은 손,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임금의 감정은 고마움을 넘어 소유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무를 마치고 한결 안색이 좋아진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곁을 지키는 무연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이 내게 내린 선물이다. 저 아이의 침묵은 그 어떤 현란한 시보다 훌륭하다. 내 저 아이를 나의 곁에 두고 후궁으로 삼을까 하노라. 그 말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축하의 말을 올렸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경사로소이다. 전하, 그 칭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대전 안의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난 곳을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임금의 그림자이자 가장 완벽한 호위무사였던 무현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검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던, 감정이라곤 없어 보였던 무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임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현,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무현은 황급히 검을 주워들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충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마침 임금의 부름을 받고 들어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무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임금의 빛나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감옥이라는 것을.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약으로 사마 곁에 두려는 임금. 그 여인을 사람으로서 사랑했으나 충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호위무사.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유를 꿈꾸는 벙어리 여인. 이 숨막히는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의 향기는 임금의 침전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임금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병이 든 어린 궁녀들, 권력 다툼 속에서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늙은 내관들, 임금의 총애를 잃고 낙화전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후궁들, 그들은 임금의 눈을 피해 몰래 서리가 있는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서리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눈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맞는 작은 향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약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새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서리를 부르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리산에서 온 벙어리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과 애정을 담아 약초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궁궐의 봄은 화려했지만 서리에게는 그 봄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임금. 이거는 마침내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온 나라의 귀한 비단과 보석이 그녀의 별채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것들은 서리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비단이 아니라 거친 삼배옷의 흙냄새였습니다. 책봉일이 다가올수록 임금의 얼굴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서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리산의 그 어둡고 차가운 광창꽃 속에 갇힌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무현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리가 만들어준 그 향주머니를 쥐고 고뇌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심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뼛속까지 스며든 한 여인에 대한 연모 사이에서 그는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리는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화려하지만 무거운 대례복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보석이 달린 머리 장식은 그녀의 고개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거는 용상에 앉아 드디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그 평온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과인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궁궐이 너의 유일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에 놓인 자신의 붉은 비단 신발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값비싼 양탄자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문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어야 할 무현이 성큼성큼 정각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앞, 용상의 바로 아래까지 거침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허리에 비검을 푼 뒤 철커덩 소리가 나게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호위무사가 임금 앞에서 검을 버리는 행위. 그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하여 숨을 삼켰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네, 이놈. 무현 지금 내 놈이 감히. 임금이 칼을 빼들려는 찰나 무현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묵은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놈의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신는 감히 전하의 여인을
마음에 품는 천인공 노할 죄를 지었나이다. 대전하는 얼어붙었습니다. 임금 이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라 무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 같았습니다. 신은 저 여인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전하, 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뢰는 것은 저 여인은 새장에 가두어 기를 수 있는 새가 아니옵니다. 저 여인의 향기는 자유로운 들판에서 피어날 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가지시려는 것은 저 여인이 아니라 저 여인이 만들어내는 평온일 뿐입니다. 부디 저 여인을 황금 세장에 가두어 말라 죽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죄를 짓느니 차라리 신을 베어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임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에게 복종만 하던 자신의 그림자라 믿었던 무현의 절규에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무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했던 산에 그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을 안겨준 여인,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떨어진 무현의 검 옆에 떨어진 서리의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무현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는데 자신 임금은 그녀를 자신의 위안을 위해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잔인한가? 누가 더 이기적인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은 천하를 가졌지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 하나는 끝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옥자에 앉은 임금의 눈에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흘린 지독한 고독과 깨달음의 옥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임금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모두 들으라. 나의 호위무사 무현은 지난 세월 나를 지키느라 불철주야 공을 세웠으나 그 공에 합당한 상을 받지 못하였. 임금은 바닥에 검을 집어들어 무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리산의 여인 서리는 나의 병을 낫게 한 1등 공신이다. 과인은 이 두 사람의 공을 치하하고자 한다. 임금은 서리와 무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씁쓸한 포기이자 마지막 남은 군주의 자비였습니다. 이에 과인은 나의 가장 충직한 신하 무현에게 나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 서리를 하사하노라. 두 사람은 즉시 궁을 떠나 저 남쪽 바닥 가장 따뜻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나라에 바칠 약초를 가꾸며 과인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것은 명백한 추방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무현과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려 임금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서리와 무현은 작은 짐꾸러미 하나만을 든 채 그들을 올가매었던 거대한 궁궐의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지만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바닥 끝 따뜻한 해풍이 부는 작은 어촌 마을. 산비탈에 기댄 아담한 초가집 마당에는 지리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온갖 귀한 약초들이 바다 내음을 머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편에서는 이제는 어부가 된 무현이 튼튼한 팔뚝으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궁궐에 있을 때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툇마루에 앉아 서리는 따스한 봄볕에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향기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습니다. 무현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크고 맑게 무현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벙어리 계집종도 그림자 무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세찬 바람이 낡은 장지문 틈새를 울고 지나가던 바로 그런 날에 시작됩니다. 한때는 사대부의 가문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그 위세가 다 기울어버린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단은 군데군데 얇아져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다 막아내지 못했고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그 집에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부엌, 아궁이에 남은 온기라도 쬐려 웅크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리숑, 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차갑도 금방이라도 햇볕에 녹아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아이였지요. 저 건너편 안방에서는 서리의 언니가 배를 짜는 소리가 밤늦도록 찰칵, 찰칵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 기울어가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소리인 듯 했지만 서리에게는 그저 멀고도 차가운 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우물물을 깃는 것으로 시작해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온종일 부엌에서 자비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린 손등은 이미 붉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아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지 못한 것이지요. 서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남들처럼 소리로 채워지는 대신 훨씬 더 예민한 냄새와 마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처마 밑에 매달아둔 곶감의 달콤한 향기. 서리는 방금 산에서 캐온 이른물을 뿌리를 씹어보았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쌉쌀하면서도 알싸한 기운이 아이의 흐릿한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이 쓴맛은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런 특별한 감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그녀가 멍하니 앉아 흙이나 풀을 만지는 것을 보며 재구실도 못하는 부족한 아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꽁꽁 언빨래를 털던 서리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볼이 불룩하고 몸집이 뚱뚱한 중매쟁이가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혼기가 가득 차는 서리의 언니, 연희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서리의 어머니는 마당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가 중매쟁이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박어멈, 이 춥고 험한 날에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누. 어서 따뜻한 아랫목으로 드시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치 꿀을 바른 듯 달고 높은 음색이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다급하고도 매서운 눈짓에 떠밀려 볕도 들지 않는 차가운 광창고로 숨어야 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저 건너편 안방의 풍경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 정성스럽게 내어온 꿀이 든 약과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문의 빛바랜 족보를 들먹이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리 겸손하게 살고 있으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목소리가 길어질수록 중매쟁이는 지루한 듯 하품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광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저곳의 따뜻함과 이곳의 냉기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 볼일이라도 보려는지 중매쟁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방 입구에서 자신을 훔쳐보는 서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저기 저 아이는 누구요? 행색이 영락없는 거짓골인데 중매쟁이의 날카로운 눈이 서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서리의 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중매쟁이의 팔을 붙들고 서리가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비수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냥 우리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얹혀 사는 말 못하는 벙어리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라니.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딸을,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계집종이라 불렀습니다. 중매쟁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서리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흘기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 왜? 하필 지금 기어나와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대신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직접 말린 말은 박하 잎이 든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연약한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머니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코끝이 아린 박하향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향기만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위로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지리산의 겨울밤은 그 박하향처럼 맵고 차갑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인 한양의 거대한 궁궐안은 지리산 골짜기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젊은 임금, 이건 리겐이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병은 어이들의 침술이나 탕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좌의 무게가 짓누르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밤마다 임금은 선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이나 자신을 향해 겨눠진 보이지 않는 칼날들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임금의 눈은 퀭하여 성정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볼 때도 그들의 충심 어린 조언 대신 등 뒤에 숨긴 음모를 먼저 보려 했습니다. 조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임금의 불면이 길어질수록 백성의 시름도 깊어만 갔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약재가 동의나고 이름난 의원들이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결국 절박한 어명이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임금의 용안에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그가 천민이든 귀족이든 그 재주가 의술이든 기이한 방술이든 모두 대궐로 불러들이라. 이방은 지리산 골짜기에 그 낡은 양반가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관아에서 보낸 경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번뜩였습니다. 벙어리 딸,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재주, 풀과 나무의 냄새를 맡 그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이한 능력. 아버지는 이것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아니면 가문을 파멸시킬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가세가 기운 지금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서리의 능력을 과장과 미사역으로 잔뜩 부풀린 상소문을 적어 내렸습니다. 신비한 향기로 능히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마을 어귀가 소란해지며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도성에서 파견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리의 아버지가 내민 상소문을 들고 다짜고짜 서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궁으로 불려간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앙 덩어리를 집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가 입던 낡은 옷 중 가장 나은 것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작별의 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라는 차가운 말만 던졌을 뿐입니다. 서리는 거친 군사의 손에 이끌려 나귀에 태워졌습니다. 뒤돌아본 집은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서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한양은 서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곽,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서리를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궁궐의 문이 열리고 서리는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돌과 나무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누추한 시골 옷은 툭 튀어나온 얼룩 같았습니다. 서리는 낯선 곳의 위압감과 두려움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녀는 곧 높은 내관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내관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서리를 훑어보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이로구나. 지리산에 요망한 재주를 가졌다는 계집이 이름이 무엇이며 대체 무슨 수로 임금의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냐. 어서 아뢰지 못할까. 서리는 필사적으로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흐 하는 바람 새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네가 벙어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당장 인연을. 내관이 손을 들어 서리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육중한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서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무관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굳건한 바위 같아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고함을 치던 내과는 순간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바로 곁을 지키는 최정의 어전 호위무사 무현무옌이었습니다. 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관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 눈빛 하나에 기세등등하던 내관은 마치 뱀 앞에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땅바닥에 주저앉은 서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이들처럼 그녀를 비웃거나 동정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작은 짐승을 바라보듯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겉옷포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서리의 작은 어깨 위에 묵직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겉옷에서는 차가운 쇠 냄새와 희미한 소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일어나라는 신용을 하고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아직 남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무거운 옷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현은 서리를 궁궐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 낙화전 록화덴이라 불리는 작은 전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때는 총애를 받았으나 이제는 잊힌 후궁들이나 죄를 짓고 물러난 궁녀들이 마지막 생을 보내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무현은 서리를 그곳의 가장 작은 골방 앞에 세우고 문을 지키는 늙은 궁녀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대령하되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는 서리에게도 늙은 궁녀에게도 아닌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낙화전 앞마당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낙화전의 골방은 비록 작고 외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매서운 눈초리와 폭언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리는 그저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늘 바위처럼 미동도 않는 무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대 시간 외에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서리는 문틈으로 그를 엿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검을 닦는 그의 옆모습은 그녀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무현은 순찰을 돌고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서리의 방문 앞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열어본 꾸러미 안에는 꽁꽁 언 땅에서 캐기 힘든 귀한 약초뿌리 몇 개와 작은 솔방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에서 훈련 중에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서리가 지리산에서 왔다는 것을, 흙과 풀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무현이 가져다 준 약초와 솔방울,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말은 박하잎을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임금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단 한숨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밑은 늘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남루한 옷에서 실을 뽑아 정성껏 작은 주머니 향락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부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향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무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리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그 향 주머니를 문지방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무현은 문지방 위에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깊은 숲속의 새벽 공기가 맑고 청아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을 순식간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향 주머니를 말없이 자신의 검은 옷깃 안쪽에 깊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서리가 임금의 어전에 드는 날이 밝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현은 서리를 임금의 침전인 대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어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리를 문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있었지만 그 문 안에서 그녀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전하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값비싼 향과 진한 탕약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이들은 벽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어 젊은 임금 이건은 용상 아래 깔린 두터운 비단 방석 위에서 퀭한 눈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가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또 그 약이더냐 쓰기만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임금이 곁에 놓인 탕약 그릇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비싼 백자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분노에 찬 시선이 방구석에 작게 웅크리고선 서리에게 닿았습니다. 저것이로구나. 지리산에서 올라온다는 그 요망한 계집이 고작 저런 어린아이가, 그것도 벙어리가 내 병을 고치겠다고. 임금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신락 같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임금의 권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병든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임금의 분노와 불안, 어이들의 두려움이 뒤섞여 공기마저 끈적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어이들이 내미는 값비싼 약재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선 무현을 그는 유일하게 침전함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었다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무현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낮은 목소리로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작은 화로와 숯,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청합니다. 어이들이 기가 차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임금은 지친 손을 내저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원하는 대로 하게 두어라. 서리는 곧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사향이나 침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직접 산에서 뜯어 말린 이름 모를 뿌리 한 줌과 잘 말린 귤 껍질 진피, 그리고 단단한 소나무 관솔 조각 몇 개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짙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주 맑고 투명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역한 탕향 냄새와 묵직한 불안의 기운을 단숨에 가시게 하는 청아하고 시원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이른 새벽에 소나무 숲길을 걷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귤 껍질의 상큼함이 정신을 맑게 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쌉쌀한 기운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임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목 근육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임금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이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화전의 쓸쓸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약이었습니다. 임금은 서리를 자신의 침전에서 가장 가까운 별채로 옮기게 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이거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리가 곁에 있을 때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리가 가진 재주뿐만 아니라 서리의 존재 자체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모략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의 침묵이야말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리가 약초를 다듬는 작은 손,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임금의 감정은 고마움을 넘어 소유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무를 마치고 한결 안색이 좋아진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곁을 지키는 무연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이 내게 내린 선물이다. 저 아이의 침묵은 그 어떤 현란한 시보다 훌륭하다. 내 저 아이를 나의 곁에 두고 후궁으로 삼을까 하노라. 그 말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축하의 말을 올렸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경사로소이다. 전하, 그 칭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대전 안의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난 곳을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임금의 그림자이자 가장 완벽한 호위무사였던 무현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검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던, 감정이라곤 없어 보였던 무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임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현,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무현은 황급히 검을 주워들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충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마침 임금의 부름을 받고 들어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무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임금의 빛나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감옥이라는 것을.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약으로 삼아 곁에 두려는 임금. 그 여인을 사람으로서 사랑했으나 충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호위무사.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유를 꿈꾸는 벙어리 여인. 이 숨막히는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의 향기는 임금의 침전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임금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병이 든 어린 궁녀들, 권력 다툼 속에서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늙은 내관들, 임금의 총애를 잃고 낙화전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후궁들. 그들은 임금의 눈을 피해 몰래 서리가 있는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서리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눈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맞는 작은 향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약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새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서리를 부르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리산에서 온 벙어리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과 애정을 담아 약초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궁궐의 봄은 화려했지만 서리에게는 그 봄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임금. 이거는 마침내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온 나라의 귀한 비단과 보석이 그녀의 별채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것들은 서리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비단이 아니라 거친 삼배옷의 흙냄새였습니다. 책봉일이 다가올수록 임금의 얼굴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서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리산의 그 어둡고 차가운 광창꽃 속에 갇힌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무현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리가 만들어준 그 향주머니를 쥐고 고뇌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심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뼛속까지 스며든 한 여인에 대한 연모 사이에서 그는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리는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화려하지만 무거운 대례복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보석이 달린 머리 장식은 그녀의 고개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거는 용상에 앉아 드디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그 평온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과인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궁궐이 너의 유일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에 놓인 자신의 붉은 비단 신발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값비싼 양탄자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문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어야 할 무현이 성큼성큼 정각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임금의 앞, 용상의 바로 아래까지 거침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허리에 비검을 푼 뒤
철커덩 소리가 나게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호위무사가 임금 앞에서 검을 버리는 행위. 그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하여 숨을 삼켰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네, 이놈. 무현 지금 내 놈이 감히. 임금이 칼을 빼들려는 찰나 무현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묵은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놈의 목을 베어주시옵소서. 신은 감히 전하의 여인을 마음에 품는 천인공 노할 죄를 지었나이다. 대전하는 얼어붙었습니다. 임금 이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라 무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 같았습니다. 신은 저 여인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전하, 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뢰는 것은 저 여인은 새장에 가두어 기를 수 있는 새가 아니옵니다. 저 여인의 향기는 자유로운 들판에서 피어날 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가지시려는 것은 저 여인이 아니라 저 여인이 만들어내는 평온일 뿐입니다. 부디 저 여인을 황금 세장에 가두어 말라 죽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죄를 짓느니 차라리 신을 베어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임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에게 복종만 하던 자신의 그림자라 믿었던 무현의 절규에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무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했던 사내 그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을 안겨준 여인,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떨어진 무현의 검 옆에 떨어진 서리의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무현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는데 자신 임금은 그녀를 자신의 위안을 위해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잔인한가? 누가 더 이기적인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은 천하를 가졌지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 하나는 끝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옥자에 앉은 임금의 눈에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흘린 지독한 고독과 깨달음의 옥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임금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모두 들으라. 나의 호위무사 무현은 지난 세월 나를 지키느라 불철주야 공을 세웠으나 그 공에 합당한 상을 받지 못하였. 임금은 바닥에 검을 집어들어 무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리산의 여인 서리는 나의 병을 낫게 한 1등 공신이다. 과인은 이 두 사람의 공을 치하하고자 한다. 임금은 서리와 무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씁쓸한 포기이자 마지막 남은 군주의 자비였습니다. 이에 과인은 나의 가장 충직한 신하 무현에게 나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 서리를 하사하노라. 두 사람은 즉시 궁을 떠나 저 남쪽 바닥 가장 따뜻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나라에 바칠 약초를 가꾸며 과인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것은 명백한 추방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무현과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려 임금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서리와 무현은 작은 짐꾸러미 하나만을 든 채 그들을 올가매었던 거대한 궁궐의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지만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바다 끝 따뜻한 해풍이 부는 작은 어촌 마을. 산비탈에 기댄 아담한 초가집 마당에는 지리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온갖 귀한 약초들이 바다 내음을 머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편에서는 이제는 어부가 된 무현이 튼튼한 팔뚝으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궁궐에 있을 때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툇마루에 앉아 서리는 따스한 봄볕에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향기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습니다. 무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크고 맑게 무현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벙어리 계집종도 그림자 무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